세상에, 이건 우리가 알던 그 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대체 무엇에 속아왔던 겁니까? 벚꽃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며 평생을 살아온 일본인 관광객 사토씨가 서울의 한 벚꽃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으며 내뱉은 일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쿄의 벚꽃 시즌을 제치고 비행기표가 전 세계에서 전석 매진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단순히 꽃이 예뻐서일까요? 아닙니다. 영국 가디언지를 비롯한 서구 언론들은 일본이 수십 년간 숨겨온 진실이 한국에서 밝혀지고 있다라며 연일 특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조차 우리가 수십 년간 속았다라며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충격적인 실체.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한국 벚꽃의 진짜 얼굴이 지금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전율의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를 사랑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사토 미유키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식물유전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일본 정부의 문화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저에게 벚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며 수백 년간 지켜온 타협할 수 없는 성역과도 같습니다. 교토의 철학의 길에서 떨어지는 꽃잎 하나하나에는 우리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자부심에 커다란 돌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일본 학계와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였습니다. 벚꽃 시즌의 정점이라 불리는 4월 초 전 세계 관광객들의 목적지가 교토가 아닌 서울로 바뀌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것이죠.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구의 유력 매체들은 일본의 벚꽃이 정적인 박물관이라며 한국의 벚꽃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축제장이다 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미유키 교수님, 이번 봄 서울행 항공권은 이미 석 달 전에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일본인들조차 교토의 번잡함을 피해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이건 국가적인 굴욕입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해 주셔야겠습니다. 동료 교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국의 벚꽃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과거에 이식했던 소메 요시노 품종의 잔재일 뿐입니다. 뿌리도 없는 아류들이 조명과 마케팅으로 눈속임을 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죠. 제가 직접 가서 그들이 감추고 있는 조잡한 진실을 전 세계에 폭로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국 가디언지의 에밀리 기자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고성능 렌즈와 유전자 채취 키트, 그리고 꼼꼼한 분석 노트를 챙겼습니다. 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벚꽃 축제가 실체 없는 거품이며 전 세계가 일본의 정통성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낯선 생동감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 벽면을 가득 채운 초고화질 스크린에서는 분홍빛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은 입구에서부터 환호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천박하기엔 꽃은 고요함 속에서 그 결을 음미하는 것이거늘 저렇게 소란스럽게 맞이하다니.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며 저는 창밖을 매섭게 훑기 시작했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서울의 벚꽃은 특정 공원이나 강변에 억지로 심어놓은 빙약한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올림픽대로를 타고 도심 깊숙이 들어갈수록 제 눈에 들어오는 광경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분홍색 띠는 마치 거대한 용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사이 회색빛 콘크리트 숲을 뚫고 터져나온 벚꽃들은 일본의 절제된 미학과는 정반대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그 범위였습니다. 교토의 벚꽃이 점점처럼 고립된 명소 위주라면 서울의 벚꽃은 선과 면으로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미유키 교수님, 저기 좀 보세요.
저건 그냥 일반 주택가 아닌가요? 골목길 전체가 벚꽃 터널이에요. 일본보다 꽃의 밀도가 훨씬 높고 생생해 보여요. 에밀리 기자의 감탄사가 제 귓가를 아프게 때렸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 대꾸했습니다. 에밀리, 식물학적으로 양이 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저건 체계적인 관리 없이 마구잡이로 심어진 가로수일 뿐이에요. 품격 있는 수형이나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한국인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와 눈을 맞추며 껄껄 웃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전문가분이신가 보네. 거기도 꽃은 예쁘겠지만 우리 서울 벚꽃은 기가 달라요. 지금 낮에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진짜 승부는 해가 지고 난 뒤부터니까. 밤이 되면 아마 교수님도 가지고 계신 그 수첩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밤에 보는 벚꽃이라니. 식물학자인 저에게 그것은 조명으로 꽃의 결점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하는 기만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기사님의 호의적진 도발을 무시하며 첫 번째 목적지인 여의도 윤중로에 내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인파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일본의 마츠리 축제 현장이라면 이 정도 밀도에서 반드시 취객들의 소란이나 자리싸움, 그리고 길바닥을 뒹구는 쓰레기 더미가 보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30년간 보온 군중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기이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 엄청난 인파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유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멈춰서서 사진을 찍으면 뒷사람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껴갔고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를 위해 길을 터주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통제하는 경찰이나 안전요원이 눈에 띄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거대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저걸 보세요. 저 사람들은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진정한 벚꽃의 미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남들이 오니까 따라온 군중에 불과해요. 제 비판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제 옆을 지나가는 벽안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연신 어메이징과 언빌리버블을 연발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일본의 1200년 전통보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국식 봄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날카로운 필체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막 관찰 기록 수량적 우위는 인정되나 품격 부족. 군중의 질서는 인위적인 통제의 결과로 의심됨. 야간 조명을 통한 왜곡 가능성 농후. 일본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님. 하지만 글을 적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문가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믿어온 상식의 벽 너머에서 제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좋습니다, 에빌리. 기사 말대로 밤까지 기다려보죠. 어둠이 내리면 저 화려한 분홍빛 뒤에 숨겨진 한국의 민낯이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주하게 될 광경이 제 학문적 성취와 자부심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결국 제 입에서 우리가 속았다라는 탄식을 끌어내게 될지를 말입니다. 서울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미유키 교수가 한국 벚꽃의 밤을 마주하며 겪는 심리적 붕괴와 충격을 다룬 2막을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몸을 감추자 여의도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어둠은 진실을 가리는 법입니다. 일본의 하나미조차 밤이 되면 술에 취한 행인들과 흩어진 쓰레기 그리고 방종한 소음으로 물들기 일쑤입니다. 하물며 정통성도 없는 한국의 이 급조된 축제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에밀리 기자에게 눈짓하며 석촌호수로 향했습니다. 낮에 본 기이한 질서가 어둠 속에서도 유지될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수에 도착해 차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게 대체 뭡니까? 에밀리의 카메라는 벌써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알던 꽃구경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광경이었습니다. 호수 전체를 감싸는 수천 그루의 벚나무 아래로 수만 개의 LED 조명이 일제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뿜는 것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빛의 향연이었죠. 분홍빛 조명은 호수 수면 위에 반사되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렸고 마치 거대한 은하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토 마루야마 공원의 야간 벚꽃은 은은한 종이 등으로 전통미를 강조합니다. 고요하고 정적이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건 그 화려함 뒤에 숨은 공기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제 상식대로라면 이곳은 위험해야 했습니다. 리우에서도 런던에서도 심지어 도쿄에서도 밤늦은 공원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 옆을 지나가는 풍경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대여섯 살 된 어린 소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까르르 웃으며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고 벤치에 앉은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가방을 옆에 둔 채 아무런 경계심 없이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유키 교수님, 저기 좀 보세요.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들이에요. 에밀리가 가리킨 곳에는 외국인 커플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밤이 무섭지 않으냐고, 소매치기가 걱정되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그 스페인 남자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걱정이요? 여기선 그런 단어를 잊게 돼요. 아까 편의점에서 한국인이 이 막걸리를 추천해주면서 주문까지 도와줬죠. 가방요? 여기 보세요. 아까부터 저기 두고 사진 찍고 왔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요. 바르셀로나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린 작년에 도쿄에 갔었지만 내년에도 다시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여긴 자유가 느껴지거든요. 자유라니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질서라고 깎아내렸던 한국의 역동성이 사실은 전 세계인들이 갈망하던 가장 안전한 자유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벚꽃이 보는 것에 그쳤다면 한국의 벚꽃은 사람들이 모여 안전하게 살아가는 문화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날카로운 비판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이막 관찰 기록, 야간 조명의 화려함은 압도적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공권력의 통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덕성이 만든 안전의 축제라는 점. 밤 11시래도 어린아이와 노인이 안심하고 걷는 이 광경은 데이터로 설명 불가능함. 인정하기 싫지만 낮에는 비겼다고 생각했으나 밤에 지고 말았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전문가분이시군요. 이 꽃들이 참 예쁘지요? 하지만 이 꽃들의 뿌리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아신다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고개를 돌리니 백발의 노신사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평생을 공부하며 쌓아온 지식을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 깊은 통찰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마주할 진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석천호수의 분홍빛 야경이 비현실적인 빛을 내뿜고 있을 때 제 뒤에 서 있던 노신사가 건넨 말은 서늘한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꽃들의 뿌리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 속에 든 유전자 분석 데이터를 움켜쥐었습니다. 30년 식물 유전학자의 자존심이 꿈틀거렸죠. 이야기라니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이 꽃들은 우리가 개량하고 보급한 소메요시노 품종이고 그 역사는 이미 일본 학계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뿐이고요. 제 차가운 대꼬에도 노신사는 허허 웃으며 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자신을 은퇴한 역사 교수라고 소개한 그는 호수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과학은 때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DNA라는 놈은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일본의 영혼이라 믿어왔던 그 꽃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 정말 모르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일본 학교 내부에서도 쉬쉬하며 덮어두던 금기 같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소메이 요시노의 연관성이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 왕벚나무요? 그건 이미 2018년 한국산림청 연구에서도 일본 품종과는 별개의 종이라고 결론난 일입니다. 부모가 다르단 말입니다. 일본의 벚꽃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탄생한 잡종이고 제주의 것은 한국의 고유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원조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요. 그러자 노신사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거기엔 1932년 일본 학자 고이즈미가 발표한 논문과 1908년 프랑스 타케 신부가 제주에서 채집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교수님, 진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연구를 서둘렀을까요? 그건 바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일본 스스로가 우리 벚꽃의 시조는 한국 제주도다라고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국화가 실은 식민지의 땅에서 건너왔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제 와서 부랴부랴 남남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신사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학자들은 자국의 벚꽃이 제주도에서 기원했다는 학설을 자부심처럼 퍼뜨렸습니다. 내선일체를 강조하기 위해 벚꽃을 이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해방 후 한국인들이 일제의 잔재라며 벚꽃을 도끼로 찍어 넘길 때도 일본은 그 사실을 방관했습니다. 그러다 21세기 들어 한국의 국력이 커지고 제주 왕벚나무의 고유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자 일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 벚꽃은 제주도와 아무 상관없는 독자적인 품종이다 라고 말입니다. 교수님, 이 호수에 심긴 나무들이 일본 품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제 그 나무들을 베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무들을 통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진짜 우리의 제주 왕벚나무를 심어 뿌리를 되찾아가고 있죠. 일본이 원조라고 우기며 전 세계를 속이는 동안 우리는 아픔을 딛고 진짜 주권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에밀리 기자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미유키 교수님, 지금 가디언지 본사에서 확인 메일이 왔어요. 제주 왕벚나무 자생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급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일본이 소메이 요시노를 세계 곳곳에 뿌리며 우정의 상징이라 홍보할 때 정작 그 꽃의 근간이 되는 자연의 신비는 한국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건 일본이 수십 년간 진실을 왜곡해왔다는 증거 아닌가요? 에밀리의 말은 비수처럼 제 자부심을 꽂았습니다. 저는 유전자 분석기를 꺼내들고 호숫가의 나뭇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의 벚꽃은 복제된 클론입니다. 유전자가 똑같아서 한꺼번에 피고 한꺼번에 지죠. 화려하지만 획일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벚꽃은 달랐습니다. 제주에서 시작해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길 위에는 자연이 스스로 빚어낸 수천 가지의 변이와 강인한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속았던 건가요? 제 입에서 결국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을 벚꽃의 수호자라 자부하며 한국을 아류라 비하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일본이 화려한 꽃잎 뒤에 숨겨온 추악한 역사 왜곡과 열등감,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꽃의 주권을 되찾아가는 한국인들의 위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호숫가의 벚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나무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건 이 꽃들을 권력의 도구로 쓰고 역사를 지우려 했던 인간들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이제 조명이 아닌 꽃의 뿌리를 보세요. 한국인들이 왜 이 꽃 아래서 울고 웃는지, 왜 일본인들조차 이곳에서 무릎을 꿇는지. 그건 이 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켜낸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노신사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호수 주변은 여전히 환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질서와 웃음소리. 그것은 일본의 억압적인 교육으로 만든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어둠을 뚫고 나온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었던 오만한 기록들을 한 줄 한 줄 지워나갔습니다. 대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산막 관찰 기록, 과학의 이름으로 역사를 가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일본이 원조라는 환상은 무너졌다. 한국의 벚꽃은 복제된 식물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선 민족의 숨결이다.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 스스로 만든 거짓의 성 안에 갇혀 있었다. 진실은 이곳 한국의 흙 속에 이미 뿌리 내려 있었다. 에밀리 기자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전율에 가까운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런던에 보낼 기사 제목을 바꿔야겠어요. 일본이 숨긴 봄, 한국에서 만개하다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30년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보다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전율이 훨씬 더 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국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일본의 오만을 꾸짖는 함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일본의 전문가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꽃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떨려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 그 위대한 한국의 봄이 제 눈앞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토 미유키 교수가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에 완전히 매료되어 일본의 오만을 꺾고 진정한 경위를 표하는 사막을 작성합니다. 밤이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석천호수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노신사가 남기고 간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한동안 벤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학문적 자부심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자리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차올랐죠. 하지만 저를 더 깊은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꽃의 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꽃 아래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유키 교수님, 저길 좀 보세요. 아까부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에밀리 기자가 가리킨 곳에는 한 젊은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된 아이가 화장실이 급한지 아빠의 손을 잡아 끌었고 엄마는 아이의 외출을 챙기며 함께 일어섰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갑이 든 가방과 최신형 스마트폰, 먹다 남은 음식들을 돗자리 위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이 열린 공간에서 말입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록 그들의 물건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에 날려가려던 비닐봉지를 옆을 지나던 한 청년이 무심하게 발로 눌러 고정해주고는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죠. 말도 안 돼. 파리나 런던이었다면 1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물건들이에요. 일본에서도 축제 중인 공원이라면 이런 방심은 금물인데 한국인들은 대체 무엇을 믿기에 이토록 태어난 거죠? 에밀리의 물음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던 그때 제 눈앞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뛰어가던 아이가 발이 꼬여 보도블록 위로 크게 넘어진 겁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3명의 성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몸을 숙였습니다. 한 노신사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고 곁에 있던 젊은 여성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아이의 무릎을 닦아주었습니다. 다른 청년은 땅에 떨어진 아이스크림 잔해를 자기 주머니에 있던 휴지로 재빨리 닦아내며 아이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안 다쳤어. 자, 여기 사탕 먹으래?
아이의 부모가 달려오기도 전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들은 부모의 감사 인사를 뒤로 하고 다시 군중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안전 요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던 평범한 한국인들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질서가 교육된 절제라면 제가 목격한 한국의 질서는 체질화된 선이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 호수를 빠져나와 마지막으로 들른 편의점 앞에서도 감동은 이어졌습니다. 길을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을 본 점원이 매장 밖까지 나와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10분 넘게 길을 설명해주는 모습. 수만 명이 먹고 마신 자리임에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산책로. 이 모든 것은 시스템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고난의 역사를 버티며 빚어낸 품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에밀리, 내일 아침 기사 제목을 다시 정정해야겠어요. 한국 벚꽃, 일본을 이기다가 아닙니다. 에밀리가 의아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품격, 서울의 봄에서 찾다 라고 써주세요. 꽃은 어디에나 심을 수 있고 조명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공기는 그 무엇으로도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30년 동안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오만이 오늘 이 거리의 평범한 한국인들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돌아 다시 한번 서울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실려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일본의 잔재도 아픔의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장 찬란한 문화의 주인이 된 대한민국의 당당한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의 벚꽃 아래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위대한 민족이 일궈낸 봄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저는 짧은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봄은 언제나 이곳 한국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식물학자 사토 미유키 교수가 서울에서 목격한 그 어떤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전율의 현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집 앞 골목에 출퇴근길 도로변에 피어난 저 분홍빛 꽃잎들을 그저 계절이 오면 피는 꽃으로만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온 전문가의 눈에 비친 우리의 봄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뿌리째 뽑힐 뻔한 위기 속에서도 기어이 우리 것으로 다시 피워낸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화려한 조명도 수만 그루의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넘어진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이름 모른 행인들의 다정함,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안심할 수 있는 정직함, 그리고 수만 명이 머물다간 자리를 스스로 치우는 그 고귀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사토 교수가 마지막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꽃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꽃 아래서 우리가 보여준 한국인의 품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산천초목을 지켜내고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롭고 찬란한 문화를 일구어내신 우리 어르신들, 당신들이 쏟으신 피땀 어린 헌신과 삶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가 찬탄하는 이 봄의 기적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벚꽃은 단순히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고난을 축제로 바꾸어낸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에 바치는 헌화와도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 한 줄은 우리 사회의 품격을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봄날의 추억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화창하고 눈부신 봄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가장 큰 자랑이며 당신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아름다운 봄꽃입니다.